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자해 치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 들어보시죠. 제가 몇 년 이상 오랫동안 우울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머리를 붓거나 몸을 때리거나 핥히고 붓고 찌르는 등의 자해를 해왔었거든요. 우울증이 만성적이긴 해도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꽤나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다만 자해를 잊을만 하면 계속 할 뿐이죠. 공허한 마음에 할 때도 있고 화풀이로 할 때도 있어요. 굳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흉터가 생길 만한 자해는 자제하려고는 해요. 지금 제가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러 다니고 있기는 한데 우울증 자체는 익숙해서 그런 건지 딱히 나아지는 느낌도 없고 굳이 다녀야 하나 싶기도 해요. 제가 정상 같고 그런데 자해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계속 꾸준히 하게 되니까 자해만으로도 치료해야 하나요? 자해가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증상인가요? 우리가 기분의 증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하나의 병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의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외로움 역시도 하나의 증상으로 연구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있고는 싶은데 외로움이 자꾸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뇌과학으로 연구하려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분의 기분이 몇 년간 좋지 않아서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상으로 생각하는 기분이라는 게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기분은 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분 자체는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심각한 게 자해 행위잖아요. 이 자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보호 행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증상의 메커니즘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 하나가 핵심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사라지면 변형되어서 등장해요. 그렇게 정신작용에서 어느 정도 역동도 발생합니다. 우리 정신이 외부 자극이나 체내 물질을 통해 자극된다면 그에 따라 정신작용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증상에 대해서 맞춰서 처방하는 대증 처방 방식으로 약물 처방을 하게 된다면 꽤 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따로 있고 자해가 따로 있고 한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증상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건 눈속임으로 등장하는 거죠. 본체는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 정신작용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서 변화 요소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처지죠. 기존의 정신에서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약이 들어가면서 그 방식에 일시적 변경사항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신경증에서는 현실에 관심을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을 복용해도 현실 관심을 철회하는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 상태에서 약의 효과가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성이 생겼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정신작용의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해를 하게 되는 조건도 특정이 될 겁니다. 뭔가 활력을 얻고 관심이 생겨서 활동하고자 할 때 자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자해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약으로 활동성, 뭐보다 죽여놔도 그걸 우리 자아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고 스스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정신작용에 의해서 자해 행위를 선택해서 스스로를 처벌하게 되고 활동성도 멈출 수가 있거든요. 초자해 처벌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자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해를 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자해를 하지 않게 돕는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게 자해 중에서도 약물 자해가 있습니다.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약물 자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을 두고 치료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벌 목적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보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보호사 선생님은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 말에 따른다면 그 병원에 들어온 알코올 환자들이 금방 좋아졌다는 겁니다. 치료가 어떤 식이었냐면 처음에 들어오면 약을 굉장히 많이 썼답니다. 그렇게 되면 병동 환자분들이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을 서서히 줄였다고 하는데 그때 약물의 기능 자체는 처벌로 봐야 합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들던 생각이 알코올 환자들은 술 안 먹으면 다들 멀쩡합니다. 그 중독 메커니즘 자체를 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자해 문제를 치료할 때 자해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삶을 모두 들여다보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체로 발달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 때 조금만 긋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신경증적 전략에서 출발합니다. 자해를 일으키는 정신작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방어기제에 따른 또 다른 작용들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복잡해지고 삶에 들러붙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해 문제로 상담을 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가 멈추게 되면 상담도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해는 일찍 멈출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빠르면 재발도 빠른 법입니다. 그런데 그 재발은 자해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장해서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해보다 더 괴로워요. 비슷하게는 자해하다가 약 먹으면서 자해 행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도 변형된 자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자해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정신과정을 나름의 이론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분석 경험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현병으로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물론 분석 진단에서는 다른 진단이에요. 이분이 자해를 하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진 자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벽을 때려요. 그런데 이걸 피가 날 정도로 해야 진정된다는 거였어요. 즉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 처벌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행위가 지속이 된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자해가 아닌 것 같은데 정신작용은 자해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자해를 발병한 후부터 50대 후반이 되는 시점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메커니즘들을 밝혀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질문자분이 지금 치료를 다니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자기 증상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정신의학에서도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겁니다.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자기 병의 메커니즘을 알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